안녕하세요. 정보부로 손교현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도 이제 3강, 그죠? 3강 진행할 거고요. 정보부의 개요 1장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4절의 정보부 역사랑, 그 다음에 이제 정보부에 대한 원칙 같은 거 5절에서 볼 거예요. 그거까지 이제 살펴본다라고 보시는데, 그거까지 본 다음에 1장에서 이제 문제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문제가 뒤에 수록이 쭉 돼 있는데, 문제를 한 번에 다 보기보다는 반씩 나눠서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10번까지 보고 20번까지 보면은 전체 범위가 안 들어가서 기본반, 심화반 나서 기반반에서는 홀수본만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풀어보시는데, 심화반에서 이제 짝수본을 또 이제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강, 오늘 요 강의 이제 마치고 4강에서는 1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오늘 강의까지 끝나고 문제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문제당 한 13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게 다른 시험과 틀리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문제를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간이 모질라서 1분당 한 문제씩 막 풀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1분당 한 문제를 풀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마킹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분명히 부족해요. 처음 시험 볼 때는. 부점이 부족해서 나중에 한 3, 4문제나 많을 때는 막 7, 8문제를 찍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 문제들을 찍는 문제는 다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웬만한 시험들이 과목이 쭉 있을 때 전산 과목 맨 끝에 있으면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정보보호론이거든요. 근데 정보보호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는 시간이 좀 적게 걸려요, 사실은. 오래 안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7, 8문제 5분 안에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5분이 모질라서 정보보호론 7, 8문제를 찍으면은 7문제는 몇 점? 35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푸는 시간 생각하셔야 되고, 나중에 계속 문제 풀이가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각 과목별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드는지 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과목이다. 3과목 다 20분씩 배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어떤 과목은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고, 어떤 과목은 시간을 적게 잡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호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일반은 한 25분 잡더라도, 정보보호는 한 13분, 15분 잡으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죠? 또 그렇게 문제 풀 수 있게끔 거의 주어지기 때문에, 정보보호론 이전에 있던 프로그램 언어로는 컴퓨터 일반보다 시험 문제를 시간을 더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산 과목만 생각한다면은 컴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있잖아요. 그럼 요즘은 컴 일반이 예전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문제를 낸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23분에서 25분 정도 잡고 문제를 푼다고요, 사실은. 그죠? 그럼 정보보호가 커버를 해줘요. 정보보호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때 보면은 10분 잡고 보시는 데 많거든요. 근데 10분 잡고 보면은 좀 모질라요. 괜히 이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13분 정도 잡고 문제를 푸시면은, 또 10분 안에 푸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 문장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시간이. 그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론이 아니라 PL이었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론. 그죠? 그럼 그때는 프로그램 언어론 20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왜냐면 다 소스인데요. 시험 문제 장수로 하더라도 이거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2페이지면 이건 한, 많으면 5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밖에 되는데, 그럼 금방 풀 수가 없잖아요. 코드를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달랐어요. PL이, 한 25분. 그럼 컴 일반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20분 안짝으로 이 정도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줬다고요. 근데 이제 PL이 없어지면서 시간이 비교적 적게 된 정보보호론이 들어오니까 컴퓨터 일반에 시간이 더 드는 문제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더 드는 문제를 끼워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영체제도 교착센터 이런 내용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스케줄링 낸다든지 교체 전략 내면서 그러니까 그 교체 전략이 들어간 페이지를 많이 늘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분 안에 풀 거를
뭐 2분, 3분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컴퓨터 일반에 뭐 자료 구조 문제를 간단하게 지문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내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그래프 그리는 뭐 닥스트라 이런 걸 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3, 4분 걸려요, 막 시간이.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보론도 그렇고 컴일반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거에 맞춰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연습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문제풀이 가서 해야지 늦어져요. 그때서 연습한 걸 시험장에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3강 끝나고 여러분들 문제를 처음으로 한번 풀어보신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거기 문제가 뭐 25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20문제 풀어야 되거나 그러면은, 그 문제 개수에 맞춰서 여러분들 시간을 적정히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그 스톱워치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그래서 항상 스톱워치를 준비해서, 뭐 나중에 제가 공부 시간도 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워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따로 뭐 구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항상 스톱워치를 켜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 제가 이제 항상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제 실강에서 문제풀 시간 주거든요. 그러면 스톱워치 켜고 다 문제 풀어요. 그 한 시간 안에 풀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은 정해놓고 푸세요. 근데 그 대략적으로 10문제당 한 6분 정도? 그죠? 5, 6분 정도? 6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문제당 6분에서 난 조금 느리다 아니면 이 문제 좀 어려워 보인다면 7분 정도? 그죠? 그렇게. 뭐 20문제, 수능 문항이면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13분, 14분 정도. 그죠? 아니면 12분에 14분 정도로 근데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푸시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말이 나온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들 문제 정보보로는 그런 문제가 심하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뭐 2분 걸려, 어떤 문제 1분 걸려, 어떤 문제 30초 이런 건 거의 없는데, 다른 과목을 시험 보다 보면 어떤 문제는 막 3분짜리, 어떤 문제는 30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수능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수능 문제가 있으면은 표시를 하셔야 돼요. 표시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쭉 풀어 나가는데 내가 이 문제는 아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요. 그럼 체크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 문제가 2번에 나왔는데 이걸 풀다가 3분, 4분을 쓰면은 조바심 때문에 다른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과감하게 체크해놓고 다 풀고 남는 시간을 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요. 근데 20문항이 나오면 분명히 한두 문제는 모르는 게 있어요. 만점 방지 문제라도 넣어놓기 때문에 난 이 문제 몰라. 그럼 막 모르는 문제 계속 읽는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읽으면 상관없는데 뒤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읽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건 X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쭉 넘어가서 나중에 내가 이 문항 20문항을 푸는 시간을 만약에 15분을 잡았는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쭉 풀었더니 11분 지났어요. 그럼 4분 동안 뭐 하면 돼요? 이거 풀면 돼요. 그죠? 이거 풀고도 시간 나오면 이거 읽어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문제를 다 보고서 내가 모르는 문제와 뭐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런 것들 제껴놓고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쭉 풀다가 다 아는데 이만큼 네 문제 못 풀었어요. 근데 이 네 문제 안에는 막 3초짜리 문제도 있고 30초짜리 문제도 있었어요. 내가 다 아는 거고. 뭐 김일성 가해서 무결수 했을 때 이거 그냥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손해가 크죠. 그죠?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해야지 그거 안 돼요. 나중에 그 연습한 걸로 문제풀이에서 연습한 걸로 시험장 가서 써먹지는 못해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보부 역사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중요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보부 역사는 이제 뭐 일단은 사이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죠. 일단 뭐 45년도에 최초 디지털 컴퓨터가 제작된 다음부터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보 보호 쪽이 많이 강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통신 쪽이에요.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거 개인정보를 내 거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내 컴퓨터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거를?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하드디스크 떼가지 않는 이상 아주 안전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보안 한마디로 해킹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자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뭐 원한다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정보를 끄집어 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정보보호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통신.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죠.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다 쓸 수 있고 인터넷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기능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거고, 악기능, 그죠? 악 영향으로 본다면 언제 어디서나 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정보보호라는 게 뭐 이런 산업이 발달되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악기능에 해당되는 거는, 악영향에 해당되는 건 항상 뭐예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하드웨어 발전과, 하드웨어, 컴퓨터 발전과, 하드웨어 급속한 발전과,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우리 삶이 윤택해졌지만 거기에 따른 정보보호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악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신 기술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통신 환경을 급속도로 디지털 통신 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통신 기술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세계죠. 그죠? 우리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 다른 세계가 또 꾸려진 것처럼 그런 어떤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죠? 어디서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라는 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1단계는 배아 단계라고 해서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좀 길게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시초라고 하는 게 알파넷이라는 게 있죠. 알파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초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전까지 단계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미국에서 알파넷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건 이게 이제 그 군사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통 책에서 많이 써놓거든요. 나중에 군사로 쓰였으니까.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알파넷이 있고 밀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렛을 군사용으로 만들었고, 처음에 만들 때는 알파넷은 연구소에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알파넷은 그 연구소에 있는 PC 4대를 연결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인터넷의 시초예요. 4대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쓰다가 이게 좋으니까 이제 밀렛 없애버리고 이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필요했던 데는 이제 미국에서도 군사용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죠? 군사로 발전된 거고요. 그래서 펜타곤 쪽으로 갖고 와서 펜타곤의 부서를 막 묶다가 그 묶은 게 이제 점점 확대되는 거죠. 막 확대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인터넷 시초가 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컴퓨터 통신의 결합이 없이 단순히 컴퓨터만을 뭐 전산실, 이런 전산실에서 지금 생각하면 어떤 작은 랜이죠, 랜. 그죠? 그렇게 연결 쓰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배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태동 단계가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85년까지 해서 뭐 알파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점점 확대가 된 거죠. 확대가 되면서 일반인도 실제 이제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인터넷은 아니지만 뭐 데이터 통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의 이해가 좀 넓어지고 시작했고, 기업 내부에서의 주 전산기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전산실에서 전산 요원에 의해서 운영하던 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좀 쓰기 시작했다. 그죠? 그게 이제 태동 단계가 된다. 이런 단계를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84년도에 이제 미 국방선 TCP/IP 뭐 따로 문제로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죠. TCP/IP를 국방 분야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로 선택해서 통신망 확대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TCP/IP를 연결해서 국내 최초 인터넷을 구성했고, 그때 뭐 나오던 게 유주넷이라든지, 유주넷이 이제 제일 유명했고, 뭐 CS넷, 뭐 EU넷 이런 것들 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TCP/IP는 프로토콜의 종류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직 네트워크 보안 쪽에 들어가려면 좀 멀었는데, 여러분들 뭐 컴퓨터 일반 수업도 같이 듣고 계시면은 데이터 통신에도 TCP/IP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P가 사실 주소잖아요, 주소, 그죠? 논리적인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TCP는 이제 프로토콜, 연결해주는 프로토콜, 가상 연결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뭐 일단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1계층부터 물리 계층부터 데이터 링크 계층 뭐 쭉 올라가잖아요. 물대, 네트, 스태프 이렇게 쭉. 응용 계층까지. 그래서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있고,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게 IP가 되고요. 그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복습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에 이제 TCP가 보통
들어가는 형태로 프로토콜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쭉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가 이제 85년부터 95년. 우리나라도 이제, 95년, 그죠? 95년 좀 넘어서죠. 95년, 96년, 이때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그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뭐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좀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막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예요. 처음으로 이제 어떤 네트워크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근래 아마 TV에서 한번 했던 영화 중에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화 배우 한석규 씨하고 전도연 씨 나왔던 그 접속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이 시기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래서 채팅, 이제 데이터 통해서 채팅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나왔던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통신망이 구축됐다. 그죠? 기업에서도 랜의 도입으로, 랜이 뭐예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죠. 작은 지역을 네트워크로 묶은 거. 하나의 회사가 있다. 회사 여러 부서가 있으면은 이 여러 부서를 랜으로 묶은 거죠. 네트워크로. 그죠? 그래서 회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랜이라고 하죠. 랜. 도입으로 사내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을 했고요. 정부도 종합적인 정부화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정부화를 계속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립이죠, 수립. 그죠? 오타 났네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기관망, 어떤 기관, 국가기관 전상망 사업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인해서 뭐 행정망이나 금융망, 교육망, 국방망 뭐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됐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지금 인터넷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게 이제 뭐 94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가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인터넷 할 거라는 걸 거의 상상은 못했죠. 그죠? 상상 못했었는데 굉장히 급속한 발달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되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AI 같은 게 활성화되면은 어떤 세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뭐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래요, 사실은. 여기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계속 발전되는 거 보면은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AI가. 강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금까지는 약한 인공지능이죠. 자기가 지능이 있다라고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 딥러닝이나 자기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강한 인공지능이 되면은 이건 진짜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자기가 이제 진짜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현실화가 되면은 이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개체에 대한 권리 같은 것도 다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뀌면 상관없는 말이지만, 그죠?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성숙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95년대 정보화 기본법 제정됐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죠. ISDN에서 ASDN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신망 쪽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어떤 성장률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95년 기점으로 해서 오늘 같은 초고속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은 최초로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개시한 시기도 이제 이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직 내외는 물론이고 개인과 개인까지도 뭐 연결이 되고, 그죠? 아마 이 시기가 97년, 98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그때 이제 큰 핸드폰, 그거 이제 막 선전하고, 그죠?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때고요. 그래서 뭐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그죠? 자본의 유통이나 물려 지식까지 다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이버 공간이 거의 자리를 잡은, 그죠?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쭉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그냥 맞는 말로 쭉 써놓을 때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위협이 점차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의 능력도 컴퓨팅 능력이 이제 좋아졌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을 공격해서 시스템의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거. 그죠? 이걸 우리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위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자연에 의한 위협이 있고 인간에 의한 위협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자연에 의한 위협은 다 뭐예요? 비위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위도적 위협. 그죠? 그래서 화재, 홍수, 지진, 전력자단 뭐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발생 빈도가 있고요. 발생 빈도가 있고 발생 강도가 있겠죠. 얼마나 1년에 얼마나 자주 발생되냐가 있을 거고 한 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냐가 있을 텐데 요 두 개는 거의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비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생 빈도가 잦은 것들은 발생 강도가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그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요. 막 몇 년에 한 번 나거나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발생 강도가 엄청 큰데 그게 뭐 때문에 나온 수치냐면은 이건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나왔던 문장이고. 우리 시험은 아니고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은 아니고 보안기사 쪽에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예요. 반비례. 이건 아예 수치화돼서 나온 거고요. 정량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홍수, 지진, 화재 뭐 이런 거. 그죠? 저런 거 발생되면은 전체 데이터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강도는 엄청 높은 거죠.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에 의한 위협은 위도적인 건 없어요. 자연에 위도적으로 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을 항상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 나요. 지진 나면은 이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 다 날려 먹을 거 아니에요. 잘못될 거 아니에요. 지진 나거나 예를 들어서 폭격을 맞거나,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데이터 나중에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 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다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놔요? 백업 시켜 놓으면 돼요. 백업. 백업이라는 건 복사본 만들어 놓은 복사본. 그죠? 그럼 여기서 막 일이 생겨서 이게 다 무너지더라도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구비를 해놔요. 우리 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또. 그죠?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자연의 위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간에 의한 위협은 비위도적과 위도적 두 개로 나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공격하는 애들이 있고, 실수로 하는 애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보안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의 실수와 태만이죠. 실수가 제일 많고, 그죠? 태만. 근무 태만. 패스워드 공유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백업 부재. 복사본이 없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데이터 다 날라가요. 그 데이터를 다시 살리려면은 10년에 걸치, 20년에 걸치 몰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백업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백업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식을 찾죠, 요즘은. 그죠? 많은 방식 찾지 않으면은, 그 큰 거를 갖다가 매번 백업 다 받아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위도적 위협은 일부러 하는 거예요. 도청, 신분이장에 의한 불법적인 접근이라든지, 정당한 정보에 대한 어떤 부인, 그죠? 근데 악의적인 시스템 장애 유발 같은 것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라든지 해커라든지 사이버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위도적 위협이다. 그래서 비위도적, 위도적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사이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은 해커가 있고요. 근데 해커는 사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해커라고 안 했어요. 호기심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침입 흔적을 남기거나 이걸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해커는 막 뭔가 뽀개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원래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 해킹과 바이러스에 들어가면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침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쓸 때는 그냥 해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격자 정도로, 그죠? 공격자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볼 땐 공격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는 크래커가 이제 악의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 뭔가 깨부시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격은 전문적이고 때로는 가능한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고, 뭐 무차별적이고 주로 정부나 기업의 유명한 사이트에 집중된. 왜냐하면 이제 이쪽을 개인들을 공격해봤자 자기들한테 이득 볼 건 없거든요. 정부나 큰 기업 이런 데 공격해야지만 자기가 어떤 이득이 되겠죠. 뭐 근래 많이 발생했던 우리 시험에도 우리 그 공무원 쪽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거 랜섬웨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마 재작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걸로 하면은 뭐 국가 지방제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뭐 경찰청도 나왔었고 하니까 한 3-4번 나왔을 거야.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중요 자료에다가 공격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다 암호 걸고 나오잖아요. 공격자가. 그럼 실제 사용자가 이걸 쓰려고 하는데 암호가 걸려 있어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공격자한테. 메일이 보내든지. 내가 거기다 암호를 걸어놨으니까 네가 만약에 그걸 쓰고 싶다면 나한테 돈을 내라. 그죠? 그럼 내가 그걸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데이터면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포맷 시켜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난 지금 써야 되는데. 그럼 돈을 내야겠지, 이 사람한테. 원하는 돈을 지불하고 얘가 풀어주면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개인 상대로 안 하겠죠, 이걸 보통. 돈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 상대로 하겠죠. 그죠? 그럼 기업의 이제 중요한 정보 같은 거, 뭐, 하나 딱 암호화 걸어놓고 돈 얼마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크래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단주의자도 있고, 그죠? 일부러만 하는 사람 한번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반정부주의자들이 많아요. 반정부주의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도 있고, 그죠? 뭐 경쟁 업체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스파이 써서. 아니면 내부자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내부자.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서 내부자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호에서 보통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적자원이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개인정보 관리하니까 개인정보를 다 유출시킬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공격당해서 유출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관리자가 나쁜 먹고 지속적으로 이제 브로커한테 계속 개인정보를 유출시켜서 뭐 1000만 건, 2000만 건의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 교육 홍보밖에 없어요. 그죠? 교육 홍보밖에 없다고요. 교육 홍보로서 이 사람이 윤리적인 어떤 지침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비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적자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리적인 관점을 잘 갖고 있다가도 실제 사건 사례를 보면은 자기 집에 굉장히 뭐 부인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이제 약간 악의적인 손길이 많이 손길을 뻗고 있거든요. 그때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내부자와 관련된 게 상당히 어렵죠.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불만 없었어도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과거의 직원들이다. 그래서 뭐 조직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이제 크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 간단히 보시면 되고. 기타 관련 용어, 해커 관련 용어에서 사실 이건 뭐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어렵진 않지만 화이트 해시라든지 블랙 해시라는 말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커를 두 개로 나뉜 거죠. 근데 이제 화이트 햇은 이거죠. 어떤 시스템에 이제 문제점, 빈틈이 있어요. 화이트 햇은 이걸 발견해서 이 시스템이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예방. 블랙햇은 뭐예요? 이걸 발견해서 지가 침투할 목적이에요. 침투. 이게 블랙햇이 되고, 이게 화이트햇이 되고. 그래서 화이트햇은 뭐라 했어요? 다른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죠?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서
그 취약점을 노출시켜 알리는 해커에 알리는 거. 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 윈도우 98, 윈 98이 얼마 전에 패치 이제 안 준다고, 얼마 전에 한참 전이죠. 패치 안 준다고 발표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윈 98 쓰지 말아라. 아까 그 저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윈 98,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윈 98을 내놓고 이제 잘 쓰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떤 이제 그 미국 내 해커 집단이요. 미국 내 그 다른 나라 해커 집단, 그러면 이게 안 좋은 해커 집단이 아니라, 악의적인 해커 집단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안 좋은 거 가르쳐 준 해커 집단이에요. 뭔가 연구하고 이런데. 해커 집단에서 이제 윈도우 98을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빈틈이 있었어요. 뭔가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커 집단에서 이걸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MS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에 이렇게 취약점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어떤 신뢰도, 자기네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커 입장에서 뭘 하냐면은 그럼 공개 시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공개 시연. 다 사람을 보는데서 공개 시연해서 우리가 취약점 있는 걸 밝혀주겠다. 해서 얘네가 프로그램 하나를 써요. 백오리피스라는. 여러분들 나중에 백오리피스라는 거 나올 거예요. 피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윈 98에 취약점이 있는 걸 밝혀줬어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좋았죠. 밝혀줬으니까 MS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패치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겠죠. 그럼 공격자들이 공격해도 그걸 막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MS사의 그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근데 윈 98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해커 집단에서 그러니까 화이트햇이죠. 이런 사람들 화이트햇. 공격한 게 아니라 취약점 아닌데 공격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공격 들어간 게 아니라 니네 여기 문제 있으니까 니네가 막어 이렇게 해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햇인데 이 해커 집단이 백오리피스라는 걸 만들어서 침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백오리피스는 원래 좋은 용도로 만든 거죠. 무슨 좋은 용도예요? 여기 취약점 있는 걸 밝혀주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악용되는 거예요. 이제 공격자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마치 해킹 도구처럼 생각이 되는 거 한마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던 걸 밝히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공격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공격 도구가 되는 거 한마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설명에 따라서 길게 자세히 설명한 거 다 설명하겠지만 짧게 설명한 건 마치 이제 이게 그 공격 도구처럼 나온다고요. 근데 개념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실제로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화이트햇이 있고 알려주는 거. 그죠? 블랙햇은 뭐예요? 블랙햇은 공격하는 애. 나쁜 애예요. 나쁜 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해커나 크래커를 일컫는 용어인데 정확히 한다면 얘가 뭐예요? 크래커.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해커겠죠. 해커. 정확히 얘기한다면, 정확한 의미로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걸 아예 아주 이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이제 너무 급 발전해 왔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 대중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커를 그냥 나쁜 걸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굳은 거죠, 말이. 해커는 나쁜 사람들, 이런 걸로, 공격자로. 근데 원래 정확히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화이트햇이고 이 사람들이 블랙햇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 그레이햇이라고 하는데, 그레이가 회색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햇과 블랙햇의 이제 차이점을 일단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보안 취약성,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취약점이죠. 우리 앞에 취약성 많이 봤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그죠? 아니면 체계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사용자, 뭐 악의를 가진 공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뭐 허용된 범위 이상의 이제 정보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약점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넓은 의미로 볼 때 또 여러 가지가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좁은 의미 다 포함되고, 뭐 부주의도 될 것이고, 부주의. 사회공학 기법. 그러니까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공학적 공격이 뭐냐면은 사람 심리 이용하는 공격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뭐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두세 번 나왔었는데 스미싱이라는 게 있죠. 스미싱. 예를 들자면
스미싱으로 시험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미싱이 뭐예요? 문자 오는 거예요, 문자. 뭐 공공기에서 오는 것처럼 문자가 딱 와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오는 것처럼 오고 아니면은 제일 많이 그 유포됐던 게 이제 그 청첩장처럼 오잖아요. 누구 뭐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사이트 주소 있어서 딱 누르면은 뭐가 돼요? 이 사이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려 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게 스미싱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이제 뭐 이런 걸 잘못 누르면 내 거 뭐 스마트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30만 원씩 날라간다 이런 날도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없고요. 악성 코드가 깔려서 악성 코드가 깔리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를 계속 전송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막 인터넷 뱅킹하고 이런 정보가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스미싱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의 심리 이용하는 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알면서도 한번 걸릴 뻔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집을 이사하고서 이사한 다음 날인가 이제 쓰레기 나오면서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나중에 퇴근할 때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이제 그 스티커가 빨간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동네는 요즘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 그러니까 뭐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가 그때 버려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녁에 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아침쯤에 버렸으니까 이걸 수거해 가지 않고 테이프를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 놓고 뭐 3일건 수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3일 뒤에 수거해 가긴 했는데. 근데 웃긴 건 그날 이걸 보고 들어와서 다음날 이게 계속 있었겠죠.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다음날 나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뭐 구청이라고 해가지고 뭐 쓰레기 뭐 불법 어쩌고 이게 온 거예요. 그럼 누르라고 여기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집에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쓰레기 붙였다고 나한테 이 문자가 날라올 일도 없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이게 날짜가 딱 맞은 거잖아요. 그냥 누를 뻔했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냥 스미싱이죠.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냥 엄청 많은 사람한테 막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을 뿐인데 전날 이걸 당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맞네 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리를 이용하는 공격 아셔야 되고 그래서 부주의라든지 사회공학, 공격기법, 약점을 포함한 정보체계의 모든 정보 보안사의 위험성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진 공격자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 대상을 이제 뭐 일부러 이제 뭐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뭐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약성의 분류는 뭐 간단히 분류해놨는데 인적, 뭐 가장 취약하죠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인적인 취약성 자체가 이제 뭐 관리적 취약성이기 때문에 관리적이 인적이 관리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 취약성을 가장 취약하다고 관리적을 가장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물리적은 이제 말 그대로 장비들, 건물 뭐 이런 거. 근데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뭐 자연적도 있고 자연적은 굉장히 크죠. 발생 빈도는 낮지만 강도가 엄청 큰 거, 그죠? 그래서 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근데 보통 이제 예전 문제에는 이걸 보통 토네이도라고 많이 썼는데 그건 이제 외국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 외국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토네이도가 많으니까 그런 걸 썼던 거고요. 매체 취약성, 매체는 이제 뭐 저장 매체 같은 거. 뭐 USB 메모리 하나 샀는데 너무 뭐 싼 거 사면 뭐 잘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 취약성을 우리 문제는 아니고 정보 보안 기사 문제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적 취약성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뭐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틀린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취약성을 분류해서 환경적 취약성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컴퓨터를 우리가 관리할 때 맞출 수 있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등등 되는 거 이런 게 환경적 취약성이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죠? 습도도 맞추는 거 요즘은 습도 뭐 전산실 말하는 거 전산실. 습도 맞추는 것도 있고 온도 맞추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환경적 취약성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은. 그죠?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해 놔서. 근데 마치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뭐 정보 보호에서 취약성 분류 중에 환경적 취약성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쓰는 건 틀린 거예요. 점점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취약성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전자파 취약성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 보안 쪽에 가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전자파를 갖다가 전자파란다. 전자파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몰래 훔쳐가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뭐 이런 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한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취약성의 특징이 있고 앞서 어떤 내용이죠. 위협에 의해서 이용되며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취약점이 없는 시스템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취약점은 항상 있어요. 그죠? 항상 있는 거고. 정보보 대책은 정보보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감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죠? 문제에서 이런 거 우리한테 나왔었는데, 뭐 취약점을 0으로 한다든지, 위험도를 0으로 한다든지, 취약점을 완전히 없앤다든지, 다 틀린 말이에요. 감소시키는 거. 최소로 감소시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5절은 뭐 간단히 볼 텐데, 정보 원칙과 표준이다. 그래서 뭐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표준들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은 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소프트웨어에 이제 추종을 많이 뒀죠. 안전성이나 소프트웨어 보안 등에 중점을 뒀지만, 현재 와서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어떤 신뢰성, 아니면 전반적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뭐 컴퓨터 보안이나 통신 보안이나 정보 보안 등으로 그 범위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요건 중요해요. 요건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OECD의 보호 원칙 그래서 이 종류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2002년도에 제정했다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2년에 제정한 거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근래 2002년에 제정한 걸 바꿔서 문제를 내서 요걸로 이제 바꿔놓은 거고요. 처음에 인식, 뒤에서 한 번씩 다 나올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인식. 알아야죠. 인식 재고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조직원들은, 회사의 구성원들은 정보보호가 뭐라는 걸 알아야지만 정보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 및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그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은 정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컴플라이언스라는 준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필요했고,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홍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죠. 보안의 모든 책임 다 갖고 있어야 돼. 모든 참여자들은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요거 종류 OECD 보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서 다른 거 넣어놓고 틀리게 쓰거나 비교적 쉬운 거는 이 용어에다가 이 설명 써놓는데 하나 틀리게 써놓고 찾는 거.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말이다라는 거 아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 물론 좀 종류 외워야 되죠. 나중에 문제 보시면서 해야 되고, 그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응이 있고요. 보안사고를 방지, 탐지, 대응하는데 시기적절하게 협력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행동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죠? 윤리 굉장히 중요해요. 윤리가 없다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넷 쪽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교육이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돼서 중등에 지금 이제 그 정보 컴퓨터 과목 이제 교육이 이제 한 학기로 이제 들어갔고, 그게 확대되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 중고등학교에서 코딩 바람 불면서 이제 뭐 스크래치 같은 거, 스크래치가 뭐 딴 건 아니고 언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거는 사실은 컴퓨터 윤리예요. 인터넷 윤리. 뭐 네티켓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요즘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교육학 쪽에서도 그걸 많이 늘라고. 왜? 어린 학생들이 뭐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많이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그죠?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민주주의 필요할 것이고, 위험평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위험평가. 그죠? 있어야 되고. 근데 보안 설계 이행. 그죠? 그래서 참여자들은 보안을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핵심 요소로 포함을 당연히 시켜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보안 관리 있어야 되고. 재평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안전해도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지났더니 이건 너무 큰 어떤 위협이 돼 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을, 그죠? 재검토 및 재평가해서 보안 정책, 그죠? 보안 정책 관행 도구 절차 등의 적절한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총 9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뭘 외우거나 하는 건 나중에 하시는 거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 말을 보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그죠? 그 다음에 정보보호 표준에서 이제 정보보호 관리 표준화. 그래서 뭐 미 국방성의 초기 정보 처리 보호 규정, 뭐 ADP라는데 안 하셔도 돼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최초의 관리 규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SO 13335의 정보 기술 보호 관리에 관한 지침.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요 문장이 나올 수는 있어서 항상 제가 집어넣고요. ISO 17799 나중에 이제 이게 BS779에서 파생이 된 건데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시행 지침을 또 넣어줬다. 인증 쪽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 윤리도 있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정보 보호 있죠. 요거 이제 하나 또 알아놓으실 필요 있어요. 근래 이제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 유통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게 요거죠. 개인 데이터 보호 8개 원칙. 문제로 몇 번 나왔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요거. 이걸 뭐라고 썼겠어요? 다음 중 뭐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에 뭐 어쩌고저쩌고 8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 다음에 비공개 원칙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거니까 비공개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공개 원칙은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공개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돼. 이 뜻이에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고유미.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나왔었어요. 수집 제한의 원칙도 나온 적 있고. 책임의 원칙.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보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든 적은 있는데 종류로 낼 때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우리 시험도 그렇지만 정보 보안 기사나 감사 쪽도 그랬어요. 다 비공개 원칙하고 틀린 걸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 말고도 컴퓨터 범죄 규제라든지 뭐 정보 이용의 안전 신뢰성 확립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요까지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걸 일단 요거 지금 별표 쳐드린 건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 8개 원칙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뭐 통제사항 본다면 이거 봤던 내용이에요. 한번 정보보호 목표사항을 위협하는 공격 유형에서 변경, 모디피케이션 있고 그죠? 무결성 보장 위협하는 거고요. 그죠? 변경하는 거죠. 변경 내용을. 근데 가로채기가 뭐라 그랬어요? 스니핑이라고 했죠. 스니핑. 그죠? 복제. 그러니까 비인가된 사용자 또는 공직자가 전송되고 있는 정보를 몰래 열람 또는 도청하는 행위다. 정보의 기밀성 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차단, 인터럽션은 이제 뭐랑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DOS랑 관련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용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위조, 패브리케이션은 저번에 뭐라 썼어요? 매스크레이딩 같은 말이에요. 위조, 위장. 그죠? 남을 이제 속이는 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꾸미는 것으로 이제 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해서 오류의 정보를 정확한 정보처럼 속이는 그런 행위들을 말한다. 그래서 나왔던 건데 이제 요거만 용어가 틀리죠. 요거. 우리 시험에는 패브리케이션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패브리케이션. 매스크레이딩도 물론 나온 적은 있는데 패브리케이션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이제 뭐 예방 통제도 있고 탐지 통제도 있고 교정 통제도 있다. 세 가지. 물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통제는 이거죠. 예방을 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탐지가 됐으면, 예방을 하다가 뭔가 탐지가 됐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해야 되죠.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예방부터 들어가는데 예방하다가 뭔가 탐지되면은 교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방이라는 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를 계속 감지하는 거라 예방 통제가 이제 능동적인 통제고 예방 통제에서 뭔가가 감지가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얘네들 능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능동적인 건 예방 탐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이 나왔어요. 예방 통제랑 오류나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통제를 말하고요.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들 식별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그죠? 능동적인 개념은 예방 통제다. 일단 기억하시고. 예방 통제를 하다가 뭔가 잘못된 점을 발견한다면은, 그죠? 말 그대로 예방 통제로 완벽히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통제를 우회해서 발생할 문제들을 찾아내거나 탐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탐지한다면은 그걸 이제 탐지 통제라고 하는 거죠. 탐지하는 걸 탐지 통제라고 하는 것이고 탐지한다면 뭘 해야 교정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죠? 그래서 탐지 통제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들을 우리는 뭐 커렉티브 하는 거 고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주저 필요할 것이고 문제 발생 원인과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교정한다. 그죠? 이걸 교정 통제라고 하는데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정 통제. 문제가 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 부분에 충분히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을 했었는데 이번 장에서도 이제 필요한 것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용어라든지 이제 뭐 꼭 정리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그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복습을 해 놓으셔야지만 다음 수업에 이어질 때 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일단 1장의 내용을 다 봤거든요.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홀수번 뭐 시간이 있다면 지금은 다 풀어보셔도 돼요. 1장 뒤에 있는 기출문제, 예상문제 거의 다 기출문제인데요. 다 풀어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 근래 문제들로 웬만하면 다 넣으려고 했고요. 제가 좀 이따 다음 강의죠. 다음 강의에서 풀어드릴 문제는 홀수번이기 때문에 홀수번은 반드시 10문항당 한 6분,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6분, 7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다음 강의에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었나를 보면은 이 장을 한번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문제까지 정리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1장에 대한 서브노트에 조금 더 수정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변경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길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조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일단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